교재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재상으로는 3단원 절대부등식 이야기고 부등식에 대한 증명 방법들 앞에서 쭉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항상 성립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은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이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다 써봐. 증명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면 답지 보면서라도 한번 쭉 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앞쪽에 이야기가 될 거고, 나는 8쪽하고 9쪽에 있는 산술 기하 평균하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학기 수학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식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 단원에서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나왔고 변형 단원에서 이게 나올 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2를 곱해. 전부 다 2를 곱해. 물론 2를 곱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2로 나눌 거야.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줄 겁니다. a제곱 빼기 2bc하고 2ab하고 2ab하고 b제곱 그리고 b제곱하고 2bc하고 c제곱 그 다음 c제곱과 2ca와 a의 제곱 여기까지를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야. a제곱하고 a제곱하면 2a제곱이 있는 거고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이 다 있는 거지. 그지? 얘네들을 짝을 이렇게 지어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c의 제곱 그리고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변형하려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면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가 절대부등식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좌변에 있는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되면 실수 a, b, c에 대하여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은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므로 이 전체 식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다라고 답할 수 있지. 그지? 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이니까 맨 마지막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써야 될 거 아니야. 등호는 a 빼기 b가 0이고 b 빼기 c가 0이고 c 빼기 a가 0 돼야 되니까 a와 b, b와 c, c와 a가 모두 같아야 돼. a와 b와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주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저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모든 실수 A, B, C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걸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 중에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해서 A 값이 양수고 B의 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A 더하기 B의 2로 나누어준 산술평균과 루트 AB라고 하는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산술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호는 A하고 B가 같을 때 일때 성립한다 라고 할 거고 그럼 써놓은 이 식이 우리가 이제 증명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려서 이렇게 해도 돼. 지난번에 내가 이 상태로 뺐는데 좌변에 있는 2분의 a 더하기 b는 언제나 0보다 크고 a와 b가 양수니까 그리고 루트 a, b도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린 제곱해서 비교해도 된다.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a 더하기 b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루트 a, b를 제곱해서 뺐을 때 맨 마지막에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곱했더니 분모가 4가 되고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면 a제곱 2ab b의 제곱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ab인데 4분의 4ab를 만들어서 나오는 이 값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여기서 0이 되는 순간은 a하고 b가 같을 때겠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에 조화 평균이라고 해서 이 좌변에 있는 식을 내가 산술 평균, 오른쪽에 있는 걸 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말고 조화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 평균. 이 조화 평균이라는 개념은 얘네들이 역수를 취했을 때 A하고 B가 있는데 요놈을 가지고 역수를 취해 A분의 1, B분의 1을 만들어. 그랬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산술평균을 구해요. 산술평균을 구하게 되면 2분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분모 분자에 A, B를 곱해. A, B를 곱하면 이 A, B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평균의 값을 다시 역수를 취하면 A 더하기 B분의 B분의 2AB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또 다른 평균값이 나오는데 이 평균을 우리는 조화 평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조화 평균, 역수의 평균을 다시 원래대로 역수 취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 원래 이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사이에 X라는 값이 있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역수 취한 거지. 이 가운데 그러면 X분의 1이 들어갔고 지금 우리가 구한 게 X분의 1이라는 이 값을 구한 거라서 맨 마지막에 다시 양변을 역수 취해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값을 이제 구하는 거야. 이런 걸 조합평균이라고 불러.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조합평균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제일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프린트산에서 보면 산술, 기하, 조화 사이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곱의 두 배를 합으로 나누어준 이 평균을 조합평균이라 하고 이러한 값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막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도 조합평균까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참고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놓고 자, 문제는 이거야. 이걸 언제 쓸 거냐라는 거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이 관계를 우리는 외울 건데 이걸 외워야 되거든. 이걸 외워야 돼. 양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외워서 실제로 써먹는 건 이렇게 쓸 거야. 양수인 도수가 있고 그리고 A 더하기 B는 2배 루트 AB라고 해서 양변에 2를 곱한 거야. 2를 곱해서 써놓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국엔 이런 거지. A 더하기 B는 합이고 그 다음 여기 A 곱하기 B는 곱이 들어있는 상태. 양수 그리고 합과 곱 사이의 관계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산술계 평균 관계를 이용한 또 다른 값들 합과 곱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쓸 거야. 정말 많이 나올 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A가 양수입니다.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A가 양수고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A하고 A분의 1이 더해져 있어. 합에 대한 이야기야.
문제에서 주진 않았지만 얘네들 둘이 곱하면 얼마야? 얘네들 곱을 구했더니 a하고 a분의 1 곱하면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지. 이 얘기는 곱이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야. 아, 곱을 구하면 곱이 일정하구나라고 해석을 할 거고, 이렇게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합의 초속값을 구하라고 할 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a하고 a분의 1을 a와 b라고 생각하고 산술기하 평행 관계에다 집어넣으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그럼 얘는 2가 되겠지. 그지? a 더하기 a분의 1은 언제나 2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은 2야. 언제?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a와 a분의 1이 같으려면 둘 다 a가 1이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얘는 a가 1일 때 최소값 2를 갖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을 할 거라고. 오케이. 이거 a 뭐 4a 더하기 a분의 3 a분의 3 a분의 9 a가 양수야. 4a 더하기 a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똑같아. 크거나 같다 9배 루트 둘이 곱하면 36. 따라서 12가 최소값이 되겠지. 언제? 4a와 a분의 9가 둘 다 6일 때. 그러려면 a가 얼마여야 돼? a는 2분의 3일 때가 되겠지. a가 2분의 3일 때 얘네들은 최소값 12를 갖는 거야. 오케이. 이거 없지? a가 양수, b도 양수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a분의 b와 b분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a가 양수, b가 양수면 a분의 b, b분의 a가 모두 다 양수지. 그리고 얘네들은 곱하면 1이 되어버리잖아.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산술기와 평균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b, b분의 a, a분의 b하고 b분의 a를 곱해서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지. 그지? a분의 b와 b분의 a가 같아져야 되니까 얘네들이 b분의 a가 둘 다 1로 같아야 될 거야. 그러므로 a와 b가 같을 때, 일 때 얘네들은 초속값 2를 갖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언제 써야 되는지 알아야 돼. a 더하기 4 a분의 1 더하기 1.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a 더하기 4하고 a분의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조건은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 a에 대하여. 이게 이제 8쪽의 보기 3번 문제야. 보기 3번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추대추돌도 구해야 돼. 그러면 자, 주어진 식 속에 있는 a와 상수가 각각 서로 다른 이런 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최대추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을 전개해서 변수가 2개만 있어야 돼. 2개만. 변하는 게 2개여야 돼. 얘네들을 가지고 전개를 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4 a 더하기 a분의 4에 더하기 5.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변하는 건 a하고 a분의 4만 변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알겠니? 5는 상수가 된 거지. 이제 상수 정해져 있는 숫자. 따라서 앞에 있는 a와 a분의 4를 갖고 산술기하를 쓰면 2배의 루트 곱하면 4. 얘가 나오는 값이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저 식의 값은 최소값이 9가 되는 거야. 언제? a하고 a분의 4가 여기서 나오는 값이 4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a가 2일 때 최소값 9를 갖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문제 풀다 보면 빨리빨리 풀어야 되면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상태에서 a하고 a분의 4를 갖다라고 보. 그러면 여기서 a 제곱이 4가 돼야 돼. 그러면 a는 양수니까 2가 돼야 되지. 그럼 이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바로. 응? 6 곱하기 2분의 3. 6 곱하기 2분의 3 하면 바로 9 나와. 산술기하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를 쓰는 순간에 이 두 개의 항의 모양으로부터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그 같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최소값을 바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알겠나?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예로 들고 있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곱이 숨어져 있는 거지. 곱하면 1, 곱하면 36, 여기서도 곱하면 1, 여기서도 곱이 4라고 하는 게 숨어 있는 형태고, 산술기하를 줄 때 문제를 만들다 보면 얘네들을 대놓고 줘요. 보통은 얘네들을 줄 때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A하고 B가 X, Y가 양수, X 양수, Y 양수. 그리고선 X 더하기 Y가 10이야. 그래놓고 나서 X, Y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더해서 10이야. 산술기하가 성립하는 순간은 둘이 같아야 되지. 그럼 X, Y가 둘러 얼마여야 돼? 5니까 답은 25가 답이 돼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관계를 묶어주는 게 산술기하니까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y. 여기다 10을 놓을 거고 2로 나누면 루트 xy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양면을 제곱하면 xy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대값이 25가 된 거지. 그치?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x 양수에 y 양수 곱을 줘요. 곱한 값이 100이다. 그래놓고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해라. 곱해서 100이니까 x하고 y는 11대겠지. 그치? 그럼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20이 돼야 되는 거야. 20. 같아야 되니까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y 100 들어가면 2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x와 y가 11대.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의 모양인 거야. 10쪽에 보면 산술기하에 대한 응용되는 문제들이 몇 개 보여줘요. 10쪽에 보면 이제 산술기하에 응용되는 문제들. 주어진 A가 양수, B가 양수.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1. 실이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부터 산술계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개를 한 다음에 변하는 값이 두 개인 상태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A 곱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1 그리고 AB분의 1과 AB와 AB분의 1 이런 걸 두고 여기서 이제 변하고 있는 값이 이 두 가지잖아. 그지? 얘네들을 산술계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A 곱하기 B도 양수임을 먼저 판단하시고 이 상태에서 AB하고 AB분의 1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크거나 같다 도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1이니까 두고 2는 상수야. 2는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남아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값은 4가 되겠지. 그지?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A 곱하기 B와 AB분의 1이 각각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1일 때 최소값이 4가 된 거야. 4. 오케이. 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도 2a 더하기 b와 그 다음에 a분의 8 더하기 b분의 1 전개를 통해서 16 b분의 2a a분의 8b b분의 b 1 그러면 b분의 2a와 a분의 8b 더하기 17 자,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했죠. 그지?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배의 루트 곱하면 4 더하기 17 25가 되겠네. 25 이렇게 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오류는 A와 B가 양수니까 이 상태에서의 산술기하와 이 상태에서의 산술기하를 여기서 앞에 있는 괄호 안에서의 산술기하가 2배 2AB 이게 끝각이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2배의 루트 AB분의 8 그러면 앞에서의 최소값과 뒤에서의 최소값이 이렇게 나왔으니 얘네들을 갖고 정리하게 되면 4, 16, 4 그러니까 16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응?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우리가 산술기하의 최소값은 끝값이란 말이지. 그 끝값은 앞에 거와 뒤에 게 같아야 되잖아. 2a하고 b가 같아지는 순간과 a분의 8과 b분의 1이 같아지는 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지. 응?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데 앞에서도 이 값을 쓰고 뒤에서 이 값을 쓰는 건 그건 문제의 오류가 생기는 거야. 무슨 알아들어? 산술기하 두 개를 써서 두 개로부터 곱해서 내가 최소값을 끌어내려면 앞에서 구한 그 끝값의 최소값과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온 끝값의 최소값이 같은 지점에서 A와 B가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얘네들은 같은 이게 틀린 거죠. 앞에 있는 것이 산술기하를 써서 2A하고 B가 같아요. B하고 2A가 같아. 여기다가 B 대신에 2A를 집어넣어 보면 앞의 결과와 뒤의 결과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때는 반드시 변수가 2개 이상 상태로만 가라. 여기서의 변수는 사실상 4개인 거야. 4개. 알겠니? 응? 요게 이제 산술기하의 시작이 되고 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A 더하기 A 빼기 2분의 1 산술기하를 쓰라고 식을 이렇게 줬는데 얘가 지금 나타내는 이 식에서는 여기에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줘요.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우리가 해석하면 요거의 의미는 A 빼기 2가 양수란 뜻이지. 그치? A 빼기 2가 양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A 빼기 2의 입장에서 산술기하를 써야 돼. 그러려면 앞에 있는 A가 A로 쓰면 안 되고 A 빼기 2에 요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 대신에 변형했으니까 2를 뺐으니까 2를 다시 더해야겠지. 그리고 이 앞에 걸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4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답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변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경험에 의해서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11쪽에 있는 것도 볼까요? 11쪽에 보면 산술기하의 합과 곱의 형태가 잘 보여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둘레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둘레를 구하려면 뭔가 모서리의 길이들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넓이를 구하려면 그들을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 어떤 길이의 합과 넓이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부피를 구할 때 한 변의 길이를 주면 또 부피도 써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술기하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형에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형에서 주어지는 길이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수 조건이 들어가. 모서리에 합을 줘. 그 얘기는 합이 일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넓이를 구하래. 곱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 산술기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양수 조건에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것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의 도구로 이제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 양수 조건이 나왔네. 그 산술기하를 떠올려보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익히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자, 길이가 100m인 줄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이 구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바깥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줄이죠, 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는 가로 전체 길이를 A라고 잡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시작을 하기가 좋아. 그지? 뭐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 이런 걸 얘기하려면 이게 좋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줄의 길이는, 자, B에 해당하는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A에 해당하는 길이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전체 줄의 길이에 해당하는 1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지? 다시 얘기하면 합이 일정한 거야. 문제, 도형 문제라는 이유 때문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네들의 합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곱에 대한 이야기,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바로 갈 수 있겠죠? 산술기하 평균관계에 의해서 2a 합이 일정한 것을 이용해서 9배 루트 10ab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좌변에 나와 있는 값이 100이니까 나눠주면 50, 양변 제곱하면 10ab가 2500, 25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그럼 a 곱하기 b는 250이 될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 250에 해당하는 값이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냐를 묻는 거야. 오케이.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2a하고 5b가 같아지는 순간, 5b가 요게 제가 2a하고 5b가 더해서 100이니까 얘네들이 50이 돼야 되겠다. 그럼 가로의 길이가 25, 세로의 길이가 11대가 되죠. 그러므로 저 둘레의 길이는 2a 더하기 2b, 70m일 때, 둘레가 70m일 때 넓이의 피백값이 250이 된 거야. 이해하는가? 산술기야. 우리한테 주어지는 또 다른 절대 부등식 하나 기억해둬야 되는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가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 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a, b, x, y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부터 ax 더하기 by라고 하는 1차식의 범위를 확정짓는 그런 형식의 문제로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완성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얘네들이 크거나 같습니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여기서 a, b, x, y는 모두 실수이고,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 나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a제곱 b의 제곱에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 식과 ax 더하기 by의
제곱이라는 식의 차를 구할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최종적인 맨 마지막 상황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끝나야 돼. 전개하면 a제곱의 x제곱, a제곱의 y의 제곱, b제곱의 x의 제곱, b제곱의 y의 제곱, a제곱 x제곱, 2배 ab xy, b제곱의 y의 제곱. 여기서 a제곱 x제곱과 b제곱 y제곱이 지워지고 남아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a제곱의 y의 제곱 빼기 2ab ay bx 더하기 b제곱의 x제곱이라는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문자의 순서를 앞에 거와 뒤에 거로 나눠놨어. 그러고 났더니 얘네들이 ay의 마이너스 bx 요놈에 대한 제곱이 나오면서 실수값이 0보다 제곱이 됐으니까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언제? 단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ay와 bx가 같을 때 이때 성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대한 해석을 다시 다르게 해보면 양변을 xy로 나누면 양변을 ab로 나누면 b분의 y와 a분의 x가 같을 때 이런 식의 표현도 자주 씁니다. ay와 bx가 같을 때 그리고 양변을 ab로 나누면 b분의 y, a분의 x가 같을 때 이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보시면 이 주어져 있는 ax 더하기 by에서 a하고 x 사이의 관계가 a분의 x, by가 b분의 y 이 값이 같을 때 얘네들은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x 앞의 개수와 y 값, y 앞의 개수와 x 값이 곱해진 결과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좌변에 있는 것을 하나의 값으로 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줍니다. 그리고 이 1차식의 범위를 구하게끔 할 거거든. 그러면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어떤 수, 예를 들어서 k 이런 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제곱했으니까 여기서 k는 일반적으로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줬단 말이지. 그럼 이걸 구해야 되니까 그럼 a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루트 k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런 범위로 해석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는 건 ax 더하기 by라는 저 1차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k, 최대값은 루트 k가 되는 거야. 알겠나? 언제? ay와 bx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ay와 bx가 같을 때. 다 같은 일이 가고 있어. 자, 정신 차리고 있지? 맞지? 1차식의 범위 구할 때 코시슈바를 쓴다?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a, b, x, y가 모두 실수인 상태입니다. 뭐 얼마나 좋아? 계산하기가.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코시 슈바르츠 같은 경우에 북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ax 더하기 by의 범위를 구하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4하고 9를 곱한 게 커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그럼 이게 36이니까 ax 더하기 by라는 값은 마이너스 6보다는 커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2차 부등식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알겠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여기다 ax, by가 아니라 a 대신에 3x, b 대신에 4 집어넣어서 4y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a하고 b를 준 거야.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놓고 3의 제곱, 4의 제곱에다가 x제곱, y의 제곱, 얘네들이 크거나 같다. 요놈의 제곱보다. 그러면 조건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나 주면 되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하나 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또 ax, 3x 더하기 4y의 범위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없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의 반지름이 떠올라요. 원의 방정식이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원의 방정식, 그지? 그래서 여기 보기 7번을 보면 원방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B와 B, C, D가 두 동심원의 점일 때 AC 더하기 B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 A하고 B는 반지름이 3이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지? 반지름이 3이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고 말할 수 있지. 맞니? 그러나 CD는 어때? CD는 반지름이 2짜리니까 C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4야. 이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러놓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A제곱, B제곱, C제곱, B제곱, 그리고 여기에 우변에 AC, 요거 제곱. 그리고 요거의 범위 구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AC 더하기 B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럼 AC 더하기 BD라고 하는 값이 똑같네. 마이너스 6과 6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내 얘기가 원래 길어지면 졸린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부등식의 증명 프린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정말이요. 부등식의 증명은 증명할 줄 알고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트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비중으로 놓고 보면 산술기하가 한 90%,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트가 이 단원의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에는 한 10%,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과 수학을 할 때 이과 수학을 잘 하게 되면 코시-슈바르트라는 걸 써서 뭔가 수학적으로 조금 더 심화되게 좀 간단한 풀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시-슈바르트를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시-슈바르트가 원래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쓰여요. 근데 교육과정상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썼던 곳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써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저는 뭐 연습 문제는 숙제로 한다 하더라도 한 11조까지는, 12조까지는 여기서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함수 전반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시간을 좀 더 드릴 거고, 제가 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 한번 받고, 그 다음에 함수 초반부 설명 좀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을 정리할 겁니다. 한 대까지만 먼저 보고, 그리고 함수 이야기 좀 할까요? 어때요? 산술기하 쪽의 문제들은 잘 풀리십니까? 3쪽? 프린트로 3쪽 괜찮아? 4쪽. 4쪽에 있는 거 다 잘 풀었을까? 하지마. 묻지마. 빨리 열어놔. 똑바로 앉아. 혹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냐. 똑바로 앉으라고. 여기까지 오지 말고.
바로 네. 그 3쪽에 보기 6번에 2번 3쪽에 보기 6번에 2번. 왜요? 6의 6승, 3의 10승.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지수 표현은 B를 이용한다 그랬지? B.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줄 거야. 나눠준 결과가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해서 대도관계를 비교할 건데, 근데 이 과정에서 지수를 통일해야 돼. 지수에 나와 있는 값이 하나는 6승이고 하나는 10승이니까 그걸 좀 맞추자고. 오케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3의 10승, 2의 6승, 3의 6승. 6이라는 숫자를 2의 6승과 3의 6승으로 분리하고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나면 3의 4승분의 2의 6승만 남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지수를 통일하면 12승으로 통일하면 되겠다. 12승으로. 맞니? 12승. 12승? 빛을 같게만 지수를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12승이 아니라 얘는 2의 세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의 제곱을 맞추자. 그러니까 지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6과 4의 최대 공약수로 맞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9, 얘는 8, 전체의 제곱.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봐. 네. 4쪽은 괜찮고, 그 다음에 7쪽, 8쪽, 9쪽, 10쪽. 변형 문제? 사실사번에 몇 번? 둘 다? 둘 다? 그냥 내가 살짝 힘들게 그래서 물어볼까봐. 네. 244번에 보면 1번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가장 큰 힌트가 얘야. 항상 A가 1보다 크다라고 준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얘가 A-1을 양수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A-1이 양수니까 9A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요 형태에서 앞에 있는 9A가 9에 A 빼기 1이 되면 좋겠다. 앞에 있는 부분이 9에 A 빼기 1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요놈과 요놈이 곱해지면 9가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없었던 마이너스 1은 빼기 9가 된 거니까 더하기 9를 통해서 변형을 한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은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2 곱하기 루트 9 그리고 상수에 해당하는 값은 상수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주어진 값은 6 최소값이 15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9의 a 빼기 1과 a-1분의 1이라는 이 값이 이게 이제 계산하면 6이니까 얘네들이 3으로 같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9로 나누고 3분의 1 넘기면 a가 3분의 4일 때 이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2번도 바라보면 되지? 2번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양수 조건에 해당하는 건 x 더하기 1이 양수란 얘기고 양수여야 되니까
x 더하기 1을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x분의 1 분의 9 그러면 x 더하기 1이 맞춰져야 되고 x 더하기 1분의 9 빼기 1 산술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2배의 루트 곱하면 6 빼기 1 최소값은 일단 5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때의 값은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분의 9라고 하는 부분이 3이어야 하고 따라서 x는 x가 2일 때 최소값 5가 됩니다. 11쪽은 47번? 네가 해. 모르겠어요. 해. 47번 어떻게 할까? 47번 247번 자, 그림과 같이 폭이 100cm인 긴 양철판 이걸 접어서 두 줄기의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도록 하려고 한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서로 합동이고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이 없는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할 때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대값을 a 세제곱 센티미터라 할 때 제곱이라고 해야지 제곱 센티미터라 하자 a의 값을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약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생긴 100cm짜리 100cm짜리 길이의 끈? 뭐 이런 게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들 거야. 그치?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문제 단순화시키면 얘를 구부려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여기 사 하나가 남았네. 사가 하나 있어. 됐지? 문제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요 길이가 같고 얘하고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두 줄짜리를 A라 하고 요 한 줄짜리를 B라 하자. 그러면 이 길이의 총합은 A가 2개, 그다음 B가 4개. 100에서 4를 뺀다. 96이 돼야 되지. 여기 이 부분은 딱 4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2A 더하기 4B가 96. A 더하기 2B는 48. 됐어? 그러면 생각해봐. 산술기하를 쓸 거야. 우린 A 곱하기 B가 2개 있는 걸 구할 거고, 그치? 그러면 이 산술기하의 최소값은 언제나, 최대값은, 넓이의 최대값은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24, 24 돼야 되지. 얘도 24, 얘도 24가 돼야 돼. 그러면 A가 24, B가 12일 때,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둘이 곱하면 288. 그게 두 개야. 288이 두 개니까 576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식으로 보면 A 더하기 2B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9배 루트 2ab. 얘가 48 나눠주게 되면 24. 양변을 제곱하면 2ab는 24의 제곱. 24의 제곱이 얼마쯤 되니? 576. 끝났네. 이게 답이겠지. 576.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쪽의 넓이가 a 곱하기 b고 여기 넓이도 a 곱하기 b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저 두 개의 넓이의 합은 이 a, b일 테니까 따라서 576이 최대값이 된다. 됐어? 이해하십니까? 뭐 250번? 앞에는 괜찮았다는 건 했어? 250번도 볼까? 250번. 그림 1과 같이 길이가 4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 ABCD를 변 A, B와 C, DC가 서로 맞닿도록 그림 2와 같은 모양으로 접어붙였다. 그림 2에서 꼭지점 PQ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할 때 L제곱의 Q를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L 제곱 구하겠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이런 식으로 할까? 일단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L 제곱이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띠의 총 길이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총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나와 있는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최소값이 여기서 초속값이. 얘네 둘레 길이를 먼저 구할까? 요놈하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B가 돼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더하면 A가 될 거지. 전체가 막혀 있는 거니까 이 안에는 지금 요 둘레는 A가 2개, B가 2개가 있는 거야. 요놈하고 요 가로의 길이 3개 더하면 2A, B하고 요 3개 다 더하면 2B. 요거다 더해서 얘가 40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A 더하기 B는 20인 상태야. 여기에 나와 있는 1차식과 여기에 있는 제곱의 값을 이용해서 쿠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쿠시 슈바르츠를 쓰면 A 앞의 개수, B 앞의 개수 1의 제곱 A 제곱 B의 제곱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가 2,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20의 제곱이니까 400.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00이다 라고 우리는 그 초속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15초까지의 문제는 수제로 드리고 함수 프린트 상에서 14쪽 14쪽이 몇 번? 255번에 3번. 일단 먼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a분의 b 더하기 c와 이거는 그 255번에 있는 문제야. 255번. a분의 b 더하기 c, b분의 a, c 더하기 a, c분의 a 더하기 b를 이게 다 분리시켜 놓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그리고 c분의 a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요 두 개가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 똑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산술계약을 쓰면 A, B, C가 따로따로 세 개를 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돼야 여기 나와 있는 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건 식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도 아까 전에 따로따로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산술계약을 쓴 두 가지 경우에 A, B의 값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케이? 너무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 함수는 일단 내용 부분하고 보기 문제들 있지. 요게 4쪽까지 1, 2, 3, 4쪽, 그 다음에 10, 11, 12쪽, 10, 11, 12쪽 이렇게만 한 번씩 보시겠습니까? 보기 있는 데 있어. 4쪽까지 하고 10, 11, 12 여기만 한번 쭉 읽고 보기 문제만 한번 풀어봐. 같이 할게요. 보세요. 이제 다 봤을 테니까 용어들 정리합시다.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대응이라는 말이야. 대응.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계, 어떤 그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 요것들을 볼 텐데 우리가 그 하기 위해서 집합을 배운 거야. 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집합을 배웠고, 이제 두 개의 그 공간들을 먼저 왼쪽에 있는 집합 x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죠. 정의역. 수학에서 여기 붙어 있는 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이다. 그리고 이쪽에 오는 걸 공역. x에 들어있는 게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대응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서진이를, 내가 건우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고, 다은이가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화살표의 시작 부분에 있는 걸 정의역.
화살표의 끝에 있는 게 끝에 있는 대상이 공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선택받은 것들 여기에 이제 1, 2, 3, 뭐 여기에 4, 5, 6, 7 이렇게 있으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시 공역에 있는 원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 1이 5를 선택하고 2가 6을 선택하고 3이 5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 선택받은 것을 다시 우리는 얘네들을 집합으로 해서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어떤 관계, 그 관계를 함수 f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그 대응의 규칙들이 필요하지. 그 규칙에 의해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공역에 있는 원소를 반드시 하나 중복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선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두 개의 값을 공역에 선택을 하면 이건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니? 그지? 이게 함수가 시작되는 관계가 됩니다. 함수는 집합 x와 y에서 x의 정의역의 원소에서 오직 하나의 y 값을 선택할 때 얘네들은 함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 봐두셔야 되고,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들을 여러분들한테 이게 함수가 아니냐 이런 거 판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쪽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용어들을 이야기하고, 치역을 함수값들의 집합, 함수값의 집합으로 볼 수도 있다. 1이라는 값을 선택한 값을 우리는 F1은 5, F2는 6, F3은 5라고 쓰는 이 관계를 하나하나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부를 거고, 그 함수값들에 대한 전체 집합,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역은 반드시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것들, 용어적인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기 2번이나 보기 3번 나와 있는 것들 보셨죠? 괜찮으십니까? 근데 부분 집합이니까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거죠. 부분 집합은 작거나 같을 수 있다. 같아야 되는 순간이 저 뒤에 가면 생기죠. 언제? 봐서 알겠지만 1대1 대응일 때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 오케이? 함수.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가, 함수 두 개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고, 그 정의역에서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는 각각에 대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야 돼. 그래야지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주어진 어떤 함수들 fx가 x, gx라는 함수가 x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x와 x 함수는 보여지는 모양은 다르지만 이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습니다.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 1과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둘 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가 0과 0을 대입해도 똑같이 0이 되고, f에다가 1,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역시 1이라는 값이 나오면서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의 모양이 다르더라도 그 모양과 상관없이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대응되는 y값이 일치하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두 함수가 서로 같기 위한 조건에 1대1 대응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고, 같은 값으로만 대응되면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불리는 함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래프는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냐면 x, y라는 점들의 집합이고, 이 x하고 y는 y가 fx라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x라는 놈이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에 대한 이 함수값들과 연결된 순서쌍들의 집합, 이걸 갖다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 그래프를 그린다가 우리 지금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건
이 점들을 다 이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얘가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프는 집합이고 그 집합을 그린 게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프는 집합이야. 점들의 집합. 그래프는 함수들에 대한 x, fx를 뭐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x, f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 얘네들을 좌표평면이 나타내면 직선이나 곡선과 같은 어떤 도형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함수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성질, 함수가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이런 거죠.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는 y값이 하나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 대응되는 값이 하나냐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y축과 평행한 직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면 얘는 함수의 그래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우리 이 원을 부를 때 정확하게 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지? 원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얘를 함수라고 안 부르고 방정식이라 부르는 이유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원의 경우에는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원은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지 원의 원 함수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그지? 그러면 직선은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가 뭐죠?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 왜 1차 함수가 왜 직선의 방정식이었을까? 고민해 본 적 없어요?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의 방정식이 딱 한 가지 종류가 있어요. x는 3과 같은 이 직선은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우리가 선을 긋습니다. y축에 평행하게 긋는 이 직선의 경우에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얘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지? 나머지는 대부분 1차 함수의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를 갖고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함수가 맞는데 x축과 평행한 직선도 함수지. 물론 얘는 1차 함수는 아니고 상수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그지? 상수함수와 1차 함수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직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다. 그 중에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만 이걸 1차 함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오케이? 자, 함수의 판단 기준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날 때 함수가 될 수 있다. 1번이나 4번, 6번처럼 이런 그림들만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함수의 종류를 대응 관계로부터 정의를 합니다. 대응 관계를 갖고 정의를 하는데 10쪽에 보시면 함수의 종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이름을 붙여 나가는 방법은 첫 번째 시계 모양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시계 모양. 이게 fx에 오는 시계 모양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상수만 있으면 상수함수, 1차식으로 주어지면 1차 함수, 2차식으로 주어지면 2차 함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지? 시계 모양에 따라서 시계 모양의 식속에 분수, 어떤 유리시계 형태를 띠고 있으면 유리함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무리수, 근호를 포함하면 무리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요. 지수 표현으로 되어 있으면 지수함수, 뭐 여기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들어가면 삼각함수,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 나가는 건 시계 모양에 따른 함수의 분류 방법이야. 오케이? 그리고 함수가 대칭성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칭성이나 또 다른 어떤 주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일 때는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주기함수.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를 의미합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함수를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함수를 기함수라 이름을 붙이고, 사실 우함수나 기함수라는 용어는 교과서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약간 한자 표현이 강해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 대신에 y축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는 얘네들을 쓰고 있습니다. y축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 그리고 이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함수의 경우에는 주기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얘네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y축 대칭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fx 값하고 같은 값을 갖고,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fx와 같으면 얘는 원점 대칭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x에 대응되는 함수값, x에 대응되는 이 함수값을 fx라 하면 이 x의 반대편 마이너스 x에 대응되는 값이 역시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이 함수들은 대칭을 이루고 있는 y축에 대한 대칭을 이루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를 넣은 fx 값과 마이너스 x를 넣은 f 마이너스 x의 값이 같을 때 이때 우리는 y축 대칭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원점 대칭, x를 대입한 값과 이 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이 값이 마이너스 x하고 x를 넣은 값이 fx하고 f의 마이너스 x라는 값이 같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fx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x를 넣은 값이 요거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순간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fx가 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원점, 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주기함수라고 하는 건 x에다가 p를 대입한 값과 fx,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반복되기를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요 하나의 값이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는 거지. 이러한 모양으로 주어지는 이 함수를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부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6이 되면 얘네들은 똑같은 모양이 2마다 반복된다. 그래서 f에 x 더하기 2가 fx와 같더라. 이걸 갖다 우리 주기함수라 부른다. 주기함수. 알겠니?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대응 관계야. 대응 관계.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함수라는 요 상황이 있으면 요 안에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그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고, 그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얘네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조건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함수는 x값이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y값이 오직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그지? 그게 함수였다면 여기에 1대1 함수는 x값이 달라. 그러면 y값도 달라야 돼. 이들이 선택하는 y값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오케이? 두 개의 x1과 x2라는 값이 내가 골라서 선택한 값이 서로 다른 y값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y값을 가져야지만 얘네들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1대1 함수라고 하는 조건에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 여기에 요 조건에다가 플러스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 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면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가능합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실수를 공역으로 갖고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어떤 함수,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모든 실수야. 공역과 정의역이. 그런데 얘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얘기는 요 밑에 있는 값은 선택을 못 받는 거지. 얘네들이 서로 다른 x값이 대응되는 y값은 달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는 된 거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3 밑에 있는 y값들은 선택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공역은 모든 실수인데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있는 것만 선택을 받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1대1 함수라는 표현을 쓴다. 오케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모든 실수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등함수라는 건 x값이 같으면 x1과 x2가 같아. 이면 x1과 x2가 x1과 x2 x1과 x2의 값이 fx1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fx랑 같아.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그가 선택하는 y값이 같아. f1은 1, fa는 a, f 세모는 세모. 이런 식으로 x가 들어갔을 때 y값이 일치하는 경우에 우리는 항등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웠네. fx가 x3승이야.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야. 그럼 내가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지. 0 집어넣으면 0 되지. 1 집어넣으면 1 되지. 그럼 항등함수인 거야. 응? 물론 그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항등함수가 안 돼요. 여기 2가 들어가면 항등함수가 안 돼. 2를 집어넣으면 8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2 때문에 항등함수가 안 되는데 정의역이 이거밖에 없다라면 그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하여 정의역의 원소와 그들의 함수값이 일치하는 경우는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등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fx는 x라고 하는 1차 함수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대응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 함수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이 대응관계가 내가 어떤 값을 넣어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 이걸 갖다 우리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야. 상수함수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나 항등함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응관계에 있어서 어떤 x를 넣어도 하나의 수가 나오는 관계를 우리 상수함수라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함수의 이름들은 대응관계로부터 만들어진 함수들이야. 오케이? 이 함수들을 가지고 이 용어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다음 과정이 함수들과 함수들을 가지고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역함수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1대1 대응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거꾸로 되는 역함수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연결고리가 그런 거야.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알겠니? 좋아요. 12조까지의 문제들 쭉 한번 보셨어요? 10, 11, 12. 이게 여기 특히 이 파트는 개념적인 걸 매우 중요시합니다. 개념적인 걸 매우 중요시해서 계산에 대한 계산도 뭐 많지가 않으니까 계산 말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해 오시면 되는데, 절대부등식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완성시키시고, 페이지 단원들까지 연습문제까지 다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함수 파트는 일단은 내용적인 부분은 다 봤으면 좋겠고 아마 여러분들 시간 많아서 뭐 다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많이 해갖고 오시면 부분적으로 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라든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의 모양이라든가 한 요 정도만 제가 구현하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 해갖고 오는 걸로 갑시다. 일단은 목표는 다 하는 걸로. 그래서 개념적으로 절대값 기호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과정에서만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다 해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잡고 바로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